안녕하세요. 2024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 달 살기를 했던 감잡스입니다. 다행히 열대야는 없어서 자연스레 비교적 선선한 저녁 시간대 외출하다 보면 야경이 아름다운 곳을 찾게 되더군요. 부다페스트에서 야경을 구경하기에 좋은 장소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8개 다리 중 특히 3개의 다리 머르기트, 세체니, 리버티 다리가 마음에 들어서 틈틈이 산책하면서 야경을 즐겼죠. 각각의 다리는 부다 지역과 페스트 지역의 매력적인 장소들과 이어져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도보로 자주 건너게 되더군요. 머르기트 다리는 머르기트 섬으로, 세체니 다리는 어부 요새, 부다성, 국회의사당, 다뉴브강의 아이언슈즈로, 리버티 다리는 그레이트 마켓과 갤레르트 언덕을 묶어서 들르게 만듭니다. 그중 세체니 다리는 헝가리 여권 50포린트 지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다리의 정식 명칭은 1915년에 명명된 세체니 체인 브릿지이며 헝가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체인 브릿지라고 부르더군요. 기념품 가게에서 어떤 명칭이 더 많은지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건립 배경은 헝가리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경제학자로서 근대화를 이끈 세체니 슈트반 백작의 일화에서 비롯됩니다. 그가 29세였던 1820년 12월 13일 페스트 지역에 살던 아버지의 인종이 가까워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다뉴브 강에는 다리가 없어서 부다와 페스트 두 지역을 오가기 위해서는 부교나 배를 타야만 했죠. 그런데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 일주일 넘게 강을 건널 수 없어서 결국 아버지의 인종을 지켜보지 못하게 되죠. 이후 그는 다리 건설의 절실함을 느끼고 1832년 다리협회를 설립해서 어떠한 다리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데 노력합니다. 1832년 영국을 방문했는데 햄머스미스 다리에 감명받게 되고 그 다리의 엔지니어인 윌리엄 티어니 클라크를 다리 설계자로 고용합니다. 자금 조달은 비엔 나은행과 제르니시나가 맡았고요. 1836년 통행료 징수와 관련한 교량법이 통과되었지만 1839년에야 스코틀랜드 엔지니어 애덤 클라크의 감독하에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1842년에 초석이 놓였고 1848년에 첫 번째 체인 링크가 설치되었지만 헝가리 혁명으로 인해 건설이 지연되다가 1849년 11월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개방되었죠. 이 슈트반은 다리 완공 1년 전인 1848년에 헝가리 혁명 붕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빈 교외의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부다페스트에는 이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부다 쪽 사자상 받침대 아래 명판에 그들의 이름을 새겼고 세체니 이슈트반 광장과 클라크 아담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왜 아담 클라크가 헝가리 민족 영웅으로 추앙받는지 갸우뚱했습니다. 헝가리인과 결혼하고 귀화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이상이었습니다. 헝가리 혁명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군과 헝가리 혁명군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다리 파괴를 막아냈고요. 헝가리 정부의 의뢰를 받아 부다성 아래 터널 공사를 완공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기에 추앙받게 된 것이더라고요. 자, 이제 낮과 밤의 세체니 다리를 함께 건너가 보실까요? 낮에는 부다성과 어부의 요새가 있는 부다 지역이 아름답게 조망되며 이 다리의 규모는 길이 380m, 도로 폭 14.5m, 보행자 길의 폭 2.2m입니다. 세체니 다리의 중요성은 다뉴브 강의 최초로 세워진 영구적인 다리라는 점입니다. 건축공학 측면에서 19세기 중반 유럽의 앞선 구조역학과 교량 건설 기술을 보여주는 매우 운치 있는 현수교이고요. 경제문화 측면에서 부다와 페스트가 통합하는데 큰 계기가 되어 1873년에 부다페스트라는 이름의 도시가 탄생했고요. 저녁에는 다리에 380m의 케이블로 이어진 수천 개의 전등이 다뉴브 강의 수면을 비추고 있고요. 페스트 지역 강둑에 있는 노천바는 나이트클럽 분위기를 물씬 풍기네요. 다리의 보행자 도로에는 별도의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어도 자전거들이 신나게 달리고 보행자들이 양방향으로 걷거나 멈춰서서 사진을 촬영해도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양념반 프라이드 반식으로 부다와 페스트 지역의 야경을 번갈아 구경하는 연인, 친구, 가족,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이렇게 다리는 저마다의 이유로 방문객에게 휴식 공간이 됩니다. 다리를 통과하는 주요 대중교통으로는 트램 2번, 버스 105번 노선이 운행되고 있지만 도보로 건너는 것을 강추합니다. 여담이지만 다리의 부다 지역은 로터리, 차도, 횡단보도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구글 지도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버스와 트램의 정거장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짜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콘텐츠가 이렇게 끝나면 너무 심심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 달 살기의 막바지에 달할 즈음에 우연히 사자동산과
관련된 여러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고 격한 호기심이 발생하더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다리가 개통된 지 3년 후에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는데 어느 날 한 재화공예 견습생이 사자에게 혀가 없다는 의문을 제기했다는군요. 이 소문은 순식간에 도시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조각가는 혀 없는 사자를 만들었다고 조롱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19세기 부다페스트에서 인기 있는 주제가 되었고요. 사자 동상은 당시 헝가리의 유명 조각가인 마르샬 코야노스가 수개월 작업해서 1852년 다리에 설치했는데 자신의 작품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문을 들은 마르샬 코는 부다페스트에서 많은 작품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과 함께 자신이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에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해명했다죠. 원래 사자는 혀를 밖으로 내밀지 않습니다. 체인 브리지의 사자에게도 혀는 있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사자처럼 혀를 안으로 밀어넣어 밖에서는 안 보이게 만든 거랍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렇게 조각가가 해명해도 사자 혀가 없다는 소문은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힘들어하던 그는 59세 때 세체니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슬픈 이야기의 발단은 사자 동상의 혀 때문입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자 입안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겠죠. 우리가 누굽니까? 현장에 가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자상의 입안을 살펴보는데 생각과 달리 어렵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봅니다. 패스트 지역 오른쪽 사자 동상입니다. 패스트 지역 왼쪽 사자 동상입니다. 부다 지역 오른쪽 사자 동상입니다. 테스트 지역 왼쪽 사자 동상입니다. 잘 살펴보셨나요? 잘 안 보인다면 요 사진들을 보세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패스하세요. 여러분의 눈은 소중하답니다. 사자 동상에 혀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팩트 체크해볼까요? 후대 역사가들이 조사한 결과 조각가의 자살은 헛소문으로 밝혀졌다는군요. 사자 동상의 혀는 뒤쪽으로 치우쳐 있어 쉽게 볼 수 없다고 규명했고요. 그 외에도 최초로 사자 혀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한 소년의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며 오스트리아와 체크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빌어온 것이랍니다. 2021년부터 1년간 진행된 세체니 다리 복원사업 책임자인 퓨스카르는 사자 동상에는 혀가 있었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석회암 조각품의 침식 분석, 청소, 망가진 부분의 수정은 했지만 무엇을 추가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역사가들의 규명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사자상의 혀에 대하여 옥신각신하는지 참 미스테리합니다. 역사 속 일화에는 왜곡이 생겨나고 정설과 속설이 난무하기도 하고 뇌피셜 또한 만만찮네요. 이상으로 한국 유튜버 최초 확인이라는 타이틀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감잡스의 뇌피셜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무엇이 중요냐고. 도대체가 무엇이 중요냐고. 잠시만요. 후속편 리버티 다리에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는 콘텐츠도 기대해주세요.